당신은 단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본 적 있나요? 북유럽 혹한 속. 대포는 멈추고 우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려온 단어 하나, K9. 우리는 그저 장비를 확인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엔 낯선 나라, 그리고 더 낯선 남자가 있었죠. 말수는 적고 표정은 무뚝뚝한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훈련이 끝났을 땐 우리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부대엔 저런 남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한국 출장 희망자 명단에 여군 이름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동배틀입니다. 사연 재밌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포병대 아니카 중사입니다. 한 달 전 우리 부대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훈련 중 자주포 장비가 고장나서 대대적인 작전이 중단됐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 상부에서는 장비 교체 검토를 시작했어요. 아니카, 좋은 소식이야. 너 이번에 한국 가게 됐어. 중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의아했죠. K9 자주포 실사단으로 선발됐어. 여군 7명이 파견된대.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나라의 무기 세일즈를 보러 가는 거겠죠. 그동안 여러 나라의 무기 쇼를 봐왔는데 대부분 화려한 홍보와 달리 실망스러웠거든요. 특히 동양 국가의 제품이라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실사단에 리브와 마르타도 포함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옆에서 투덜거릴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방위산 업체 회의실로 향했어요. 또 값싸게 홍보하러 나온 거겠지. 리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사람, 김시연. 까만 정장에 깔끔한 셔츠,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첫 인상은 딱딱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김시연의 첫 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장비는 싸서 수출된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까 설계한 겁니다. 그 말에 저희 모두 고개를 들었죠. 뭔가 달랐어요. 다른 나라 발표자들은 항상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경제성을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김시연은 달랐습니다. K9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장비가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김시연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발표 내내 저는 숫자와 성능보다 그의 눈빛을 쫓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김시연이 다가왔어요. 내일은 실제 사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김시연은 돌아섰죠. 저는 왠지 모르게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르타가 내 옆구리를 찔렀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마음에 들어? 아니, 그냥 뭔가 다른 느낌이야. 회의실을 나오면서도 김시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설계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다음 날 저희는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사격장은 노르웨이와 달리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도 다르고 날씨도 달랐죠. 김시연은 K9 자주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조작해 볼 거예요. 리브가 흥분해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해볼 수 있나요? 김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다 해보셔야죠. 차례대로 장비를 둘러보고 직접 조작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리브도 K9에 올라타 포를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리브가 비명을 질렀죠. 우리 모두 놀라서 달려갔어요. 리브가 팔을 움켜쥐고 있었죠. 장비 중 일부가 파손되어 파편이 튀어 리브의 팔을 스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역시 동양 제품이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김시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주포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는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이었지만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테스트는 중단됐죠.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쉬세요. 그렇게 말한 김시연의 표정이 전과 달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숙소에 돌아와 서로 얘기를 나눴죠. 역시 믿을 수 없어. 마르타가 말했어요. 그래. 결국 홍보용이었나 봐. 저도 동의했죠. 몇 시간 후 김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모여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김시연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약간 헝클어진 머리가 눈에 띄었죠. 밤새 무언가를 분석한 듯 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장은 K9이 아니라 노르웨이 측 임시 센서 연결 오류였어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김시연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히려 K9 자동 차단 기능이 인명 피해를 막았습니다. 만약 다른 장비였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임시 센서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니. 김시연은 우리를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리브 씨는 괜찮은가요? 그 말에 저는 어쩐지 마음이 찡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밤새 원인을 분석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리브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작은 상처예요. 김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부터 다시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김시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 사람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틀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K9의 기술적인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날이었습니다. 김시연은 변함없이 딱딱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죠. 하지만 어제의 일 이후 저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은 자동 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김시연의 말투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안정감 있게 들리기 시작했죠. 테스트 중간에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희는 모두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사격장 한쪽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마르타가 먼저 다가갔는데 자판기가 작동하지 않았죠. 아, 이게 왜 안 되지? 그때 김시연이 다가왔어요. 버튼은 제가 누르죠. 노르웨이 사람도 누르긴 하시잖아요. 무표정하게 한 말이었지만 뭔가 장난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시연이 자판기 버튼을 눌러 커피를 뽑아줬어요. 따뜻한 커피가 나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판기 커피 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자판기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지? 리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김시연이 자판기 뒤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김시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작은 행동들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테스트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자꾸 김시연을 관찰하게 됐어요. 말은 적고 표정은 변화가 없지만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비를 다룰 때 여성들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조작법을 알려준다든지, 휴식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해둔다든지, 왜 이렇게 불친절한데, 왜 이렇게 자상해? 마르타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말투는 건조하고 표정은 무뚝뚝한데 행동은 세심하고 따뜻했어요. 이상한 조합이었죠. 그날 저녁,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시연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내일은 혹한기 테스트입니다. 따뜻한 옷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노르웨이 여군들에게 맞는 방한 장갑과 목도리였습니다.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회사에서 만든 특수 소재예요. 가볍지만 따뜻합니다. 저는 목도리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네요. 김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업무의 일부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김시연은 돌아갔어요.
저희끼리 남았을 때 리브가 킥킥거리며 말했죠. 완전 츤데레 아니야? 겉으론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모두 웃었지만 저는 갑자기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혹한기 테스트 날이 왔어요. 노르웨이 사람인 저희도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눈 내리는 훈련장에 K9 자주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시연은 여느 때와 같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죠. 오늘은 극한 환경에서의 K9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3연속 정밀 사격과 자동 장전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저희는 모두 긴장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사용하던 장비는 이런 온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비는 이런 온도에서 두 번째 발사도 못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그렇죠. 하지만 K9은 다릅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발사,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곧바로 자동 장전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발사, 역시 정확했어요.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발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믿을 수 없어. 마르타가 속삭였죠. 김시연은 자주포 옆에 서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의 모든 부품은 영하 40도까지 테스트됩니다. 그때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김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심보다 마음을 먼저 예열합니다. 순간 저희 모두 정적에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리브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뭐야, 시 같아. 김시연은 계속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특수 소재와 윤활유 시스템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들에게 이건 그냥 제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노르웨이와 한국은 상황이 달랐죠. 우리에게 군사 장비는 직업의 일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실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모두 따뜻한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김시연이 모두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줬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실내 교육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차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김시연 씨는 항상 이렇게 준비가 철저한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시연이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과 표정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테스트 일정도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K9 자주포의 이동성과 기동력을 테스트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지형을 거치며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일정이었죠. 김시연과 저를 포함한 몇 명은 한 차에 타고 이동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시연은 운전에 집중했고 저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대화가 시작됐죠.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무기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김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김시연이 먼저 사적인 대화를 시작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스웨덴제 아처 자주포를 주로 써요. 하지만 추운 날엔 고장이 잦아서 문제죠. 김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유럽 기후에 맞게 설계됐을 텐데 의외네요.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대포 얘기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포가 몇 밀리인지 말하면 남자건 여자건 다 시선 돌리거든요. 그 말에 김시연이 살짝 웃었어요. 정말 드문 일이었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얘기 좋아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김시연이 포병 장비에 관해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경과 화력, 정밀도에 관한 대화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니카 씨는 어떻게 포병이 됐나요?
김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부터 큰 기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히는 것도 좋아했죠. 자연스럽게 포병을 선택했습니다. 김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도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장난감 탱크를 모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차에서 내리면서 김시연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 육군 박물관에 가보세요. 아니카 씨가 좋아할 만한 전시가 많아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꼭 가보고 싶네요. 안내해 주실 거죠? 김시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저희는 말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모든 검증이 끝나고 김시연이 저희에게 서울 시내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죠.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보여드릴게요. 김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활기가 느껴졌어요. 저희는 전통 시장과 궁궐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오후가 되자 김시연이 저희를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오는 티하우스입니다. 한국 전통차를 맛보실 수 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이었어요.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창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김시연이 차를 주문했어요. 차는 조용한 게 좋아요. 사격장과는 다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일할 땐 시끄럽지만 쉴 땐 조용한 걸 좋아해요. 김시연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쉴 때 주로 어디 가나요? 저는 숲에 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이 좋아요. 김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고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있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마르타가 자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더니 킥킥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마르타는 노르웨이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야, 나도 한국 남자 소개시켜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일행 모두가 김시연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세심하고 말은 적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던 그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차를 마신 후 김시연은 저희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어요.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들 사이를 걸으며 김시연은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카 씨는 한국 어때요? 처음 생각과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시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전히 크게 웃거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저희 둘만 조금 뒤처져 걸었어요. 내일이면 노르웨이로 돌아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네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기 싫다는 마음,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대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부모님요? 김시연이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노르웨이에서 온 포병 장교에 대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시연이 저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네.
물론이죠. 영광이에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녁에는 김시연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쓰는 내내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기술적 내용은 쉽게 정리됐지만 제 마음은 정리가 안 됐죠. 아니카, 뭐해? 벌써 1시간째 한 페이지만 보고 있어. 리브가 물었어요. 아, 그냥 K9의 자동화 시스템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시연과의 모든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딱딱한 인상, 그리고 점점 드러난 따뜻한 마음까지. 마르타가 옆에서 킥킥거렸죠. 그래, 자동화 시스템. 그 시스템이 김시연인 거 다 알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봐요.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K9 도입을 강력히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순전히 객관적인 판단이었죠. 물론 담당자에 대한 좋은 평가도 추가했어요. 정말 이 장비를 도입하고 싶어? 마르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기능적으로 우리가 본 어떤 장비보다 뛰어나잖아. 마르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장비만 도입하고 싶은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김시연이 호텔로 마중 나왔어요. 평소보다 더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 어색하면서도 잘 어울렸죠. 준비 다 하셨나요? 김시연이 물었어요. 저도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르게 꾸몄습니다. 군복 대신 원피스를 입었어요. 김시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잘 어울리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김시연의 차를 타고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 김시연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시연이가 여자를 처음 데려왔네. 김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온 군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웃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거실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말투가 군인 같구먼. 아주 잘 어울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편안해졌어요. 김시연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더 권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술을 한 잔씩 따라주셨죠. 우리 시연이가 어릴 때부터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장난감, 총도 많이 갖고 놀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김시연이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시연이 저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걸었죠. 부모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친구라. 제가 중얼거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김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신이요. 김시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엔 혼자 오지 마세요. 같이 와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시연은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줬어요. 열어보지 말고 비행기에서 열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기술적인 내용들 사이에 제 마음이 숨겨져 있었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장비 도입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고백서였어요.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는 상부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K9 자주포의 정식 도입이 확정됐죠. 부대원들은 모두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아니카, 내 보고서 덕분에 우리 장비가 다 바뀐대. 리브가 기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어본 김시연의 선물은 작은 한국 전통 장신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짧은 메모,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말처럼 김시연은 기술협력팀으로 노르웨이에 장기 파견되기로 했습니다. K9 도입 과정을 돕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어요. 어느 날 부대 게시판에 특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협력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K9 자주포 운용 훈련을 위해 한국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죠. 놀랍게도 마르타를 포함한 포병 여군 5명이 단체로 지원했습니다. 지원서가 쇄도하자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니카, 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 프로그램의 여군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은 장비니까 배우고 싶은 거겠죠. 중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장비 때문이야? 물론이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장비 때문이겠지.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르타가 달려왔어요. 어때? 나도 합격할까? 당연하지. 너 실력 좋잖아. 마르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장비 도입이 아니라 진짜 사람 도입이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타,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도입한 게 아니었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김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노르웨이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올게요. 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이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우린 무기를 보러 갔지만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아니,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쩌면 인생은 이런 우연한 만남으로 바뀌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내 모든 길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눈 내리는 창가에 앉아 저는 김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단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간단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